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81편 메아리 없는 편지 계로왕의 국서. 서기 472년 백제의 제21대 임금 계로왕은 중국의 북조인 위나라의 황제에게 사신을 보내 국서를 전달합니다. 당시 고구려는 장수왕 시기였는데 장수왕은 국내성에서 한반도의 북부 지방인 평양으로 수도를 옮김으로써 남쪽 지방에 대한 정복 의지를 본격적으로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계로왕은 고구려와 함께 동북아시아 군사 강국의 지위를 나눠 갖고 있던 위나라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합니다. 고구려를 응징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계로왕의 국서 내용 일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오늘도 계로왕이 북이 황제에게 보낸 국서의 내용을 이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제 폐하. 우리 백제가 평양성 전투에서 고구려 왕의 머리를 벤 뒤부터는 고구려가 감히 남쪽을 엿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풍씨의 국군이 다하여 그 유민이 고구려로 내려온 다음부터는 이 추악한 무리가 점점 강성해져서 우리 백제가 침략과 위협을 당하여 원한이 얽히고 전화가 이어진 것이 30여 년입니다. 이전에는 백제가 고구려보다 더 강했으나 풍씨의 나라 사람들이 고구려로 내려온 다음에 고구려가 힘이 강성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한국전통문화학교 이두학 교수의 얘기입니다. 고국원왕에 이제 목을 이제 베가지고 장대에 이제 달아냈다 할 정도로 이제 백제 궁정이 고구려보다 더 셌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고구려한테 밀리게 된 게 다른 게 아니고 이 그 북연 정권 찌끄레기들 잔당들이 고구려 땅으로 다 달아났다는 거죠. 들어왔다는 거죠. 이 북이한테 막 밀린 세력들, 북이가 이제 북중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이제 후연, 북연으로 이어진 이 세력들이 고구려 땅으로 다 들어와 가지고 이들을 끌고 있어 가지고 고구려가 갑자기 힘이 세졌다는 거. 그래서 그 잘못, 그 화근의 일단으로서 북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포용한 고구려 양쪽의 책임을 이제 딱 그 명시하면서 그들로 인해서 우리 백제가 고달프고 좀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다. 여기서 풍씨가 이끌었던 연나라, 즉 북연 정권과 고구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시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장수왕 23년 위나라 사람이 자주 연나라를 치므로 연나라는 날로 세력이 줄어들어 연나라 왕 풍웅이 말했다. 만약 사태가 위급하면 우선 동쪽으로 가서 고구려에 의지하여 뒷일을 도모해야겠다. 그렇게 말하고 비밀리에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어 맞이해 주기를 청하였다. 장수왕 24년 연나라 왕이 사신을 위나라에 보냈으나 위나라 왕은 맞이하지 않고 오히려 군사를 일으켜 연나라를 치려고 하였다. 이에 연나라는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이를 알렸다. 그리고 그해 여름에 북이가 북연으로 쳐들어가자 북연의 풍웅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그 기회를 놓칠세라 장수왕은 군사 수만을 보내서 북연의 왕과 군사들을 이끌고 고구려로 데려옵니다. 훗날 풍웅은 자신이 고구려로 망명한 패망국의 군주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거만하게 굴다가 고구려 군사에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어쨌든 백제의 계로왕은 그때 북연의 풍웅이 군사들과 백성들을 대거 이끌고 고구려로 넘어와 합류하고 나서부터 고구려의 국력이 강성해져서 백제를 침략하는 등 못살게 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태는 바로 북이 너희들이 북연을 침공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니 너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계로왕의 국서 내용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는 결국 우리 백제를 무시하고 침략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한을 맺고 전쟁의 참화가 이어진 지 30여 년이 되었으니 재정은 탕진되고 힘은 고갈되어 나라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만일 폐하의 인자한 생각이 먼 곳까지 빠짐없이 미친다면 속히 장수를 보내 우리나라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준다면 저의 딸을 보내 후궁을 청소하게 하고 자식과 아우를 보내 외양간에서 말을 기르게 하겠으며 한 치의 땅, 한 명의 백성이라도 감히 저의 소유로 하지 않겠습니다.
계로왕이 자신의 딸을 위나라에 보내 궁궐 청소를 시키고 동생을 보내 마국간의 마부를 시켜도 좋다는 등 굴욕적인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도움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도와달라는 얘기일까요? 지금 연은 죄를 지어 나라는 어육이 됐고 대신과 호족들의 사육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멸망할 시기로서 폐하의 힘을 쓰실 때입니다. 옛 풍씨 일족들의 군사와 군마들은 조축지연이 있고 낭낭 등 여러 군은 수구지심을 품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위험을 한번 발동하면 정벌만이 있고 전쟁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비록 명민하지는 못하나 힘을 다하여 우리 군사를 거느리고 위풍을 받들어 호응할 것입니다. 앞에서 연나라의 풍웅이 군사와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고구려에 합류했다고 했죠. 그렇게 합류한 옛 연나라 백성들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고구려 땅에 살고 있으나 조축지연, 즉 집에서 기르는 새나 가축처럼 옛 주인을 그리워하고 있고, 한나라 9년이었다가 고구려에 통합된 낭랑의 군사들도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어서 고구려에 대한 충성심이 없으니 북이가 군사를 이끌고 정벌에 나서고 백제가 호응해서 합동작전을 벌이면 전쟁은 해볼 것도 없이 이길 것이다. 그러니 어서 고구려를 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부분, 지금 고구려는 연이 죄를 지어서 나라가 어육이 되었고 대신과 호족들이 살육에 그치지 않고 있다고 한 부분은 무슨 뜻일까요? 연은 장수왕의 이름입니다. 고구려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인데, 평양성으로 천도하고 나서도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권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만만치 않게 이제 존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장수왕으로서는 이제 국내성에 기반을 두고 있고 억지로 이제 그 천도를 하게 됨에 따라 따라온 국내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귀족 세력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 그들하고 갈등 관계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 그러나 이제 장수왕은 이제 무자비한 숙청 작업을 통해서 그들을 제거해 나갔다는 거. 이것이 이제 백제 한성 공략과 관련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록에 보면은 471년 이 무렵에 고구려 귀족들이 북위로 망명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로왕의 국서 내용이 날조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고구려에서 장수왕의 평양천도 후유증으로 한바탕 살육전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표현한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장수왕 15년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 도읍을 옮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국사일 텐데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는 달랑, 이도평양이라는 네 글자만 적혀 있을 뿐 천도 계획이나 추진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제의 계로왕이 위나라에 보낸 국서의 내용을 통해서 평양 천도 과정과 천도 이후에 고구려 내부에서 대규모 유혈충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상명대 신영식 교수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평양 천도는 고구려가 가장 전성기를 구가했다고 알려져 있고 또 그렇게 해서 평양 천도의 의미를 부여했던 건 사실 아닙니까? 우리도 그것도 누구든지 부인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천도가 지난 지 45년 이후에 고구려 내부의 그런 허상이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육이 뭐 이게 예를 들면 으깨질 정도로 정치가 혹은 이렇게 어려워졌고 살육이 무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사회가 상당히 그 백성들이 뭐 어떻게 뭐 할 바를 모를 정도로 고구려 내부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여기서 비로소 알게 됐던 겁니다. 장수왕이 고구려의 수도를 평양으로 옮긴 때가 서기 427년이었고 백제의 계로왕이 북위에 국서를 보낸 때는 472년이었는데 이때까지 45년 동안이나 천도의 후유증으로 내분이 계속되고 있었다면 그 갈등이 얼마나 격렬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유리명왕 이래 우리나라의 도읍으로서 오늘날의 고구려 대국을 잇게 한 국내성을 버리고 평양 천도를 강행하는 것은 국내성을 근거로 활동해온 대부분의 귀족들을 조정에서 몰아내고
임금이 새로운 친위 세력을 앞세워 정사를 전행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는 것을 목숨을 걸고 저지할 것이다. 평양 천도는 짐이 즉위하기 이전부터 준비해온 국가적 역사이다. 백성들의 수는 점차 늘어나는데 국내성은 산악지대라 넓은 들이 없어 식량 생산이 태부족하니 더 이상 도읍으로 구실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에 평양 지역은 땅이 기름지고 들이 넓으며 바다로 나아가는 길이 훤하게 뚫렸으니 국내성에 비할 것인가? 이곳 국내성에 기반을 두고 정사를 좌지우지하려는 일부 귀족들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유서 깊은 도읍을 버리고 황무지의 왕궁을 세우려는 임금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천도에 반대하는 귀족들은 대역죄로 다스릴 것이다. 당장의 군사를 이끌고 출동하여 반역 잔당들을 도륙내도록 하라! 계로왕의 국서에서는 장수왕이 국내성파의 귀족들에 대한 대숙청을 단행했던 이때의 상황을 온 나라가 어육이 되고 대신과 호족에 대한 살육이 그치질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제분기에 실린 계로왕의 국서가 아니었다면 천도를 둘러싸고 고구려 내부에서 있었던 이런 참상을 알 길이 없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국서의 사료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구려는 의롭지 못하여 반역을 하고 간계를 꾸미는 일이 많으니 겉으로는 스스로 자신을 변방의 나라라고 낮춰 부르나 속으로는 흉악한 행동을 꿈꾸면서 남쪽으로는 유씨와 내통하기도 하고 연연과 맹약을 맺어 결탁하기도 함으로써 폐하의 정책을 배반하려 하고 있습니다. 작게 흐르는 물도 일찍 막아야 하는 것이니 지금 만약 고구려를 치지 않는다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고구려가 내통하고 있다는 유씨는 남조에 있는 유씨의 송나라, 즉 유송을 일컫는 말이고 역시 고구려와 서로 맹약을 맺었다는 연년은 유연이라고도 불리는 북쪽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이 고구려가 북위에 이제 사신을 보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유씨의 송나라에도 사신을 보내면서 양다리 등거리 외교를 하고 있다. 그걸 폭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당신네 북위한테만 잘한 게 아니고 양자강 이남에 있는 유씨의 송나라한테도 이제 말도 장수왕 때 800피를 보내고 하면서 이쪽에도 하는 등거리 외교를 펼치고 있는 이 나쁜 놈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위한테만 충성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다. 본질을 제대로 꿰뚫어 봐야 된다. 혼내달라. 그런 이야기가 아마 되겠습니다. 역사를 찾아서 제22편의 제목이 등거리 자주외교의 실천가 장수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의 계로왕은 북위 황제에게 고구려는 너희들하고만 화친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니라 북쪽의 유연, 남쪽의 송나라와도 암암리에 맹약을 맺어서 서로 통호하고 있는 의리 없는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계로왕의 그 말을 역으로 해석하면 장수왕이야말로 주변국들과 등거리 외교를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는 임금이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제 계로왕 국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기로 할까요? 지난 경진년 이후에 우리나라 서쪽 국경에 있는 소석산의 북쪽 바다에서 10여 구의 시체를 발견하였고 아울러 옷과 기물, 말한장, 굴레 등을 수거했는데 살펴보니 고구려의 물건들이 아니었습니다. 뒤에 들으니 이는 폐하의 사신이 우리 백제로 오는 것을 뱀처럼 흉악한 것들이 길을 막고 바다에 침몰시킨 것이었습니다. 확실히 그런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그때 준 말 한 장을 사신편의 증거물로 보내겠습니다. 여기서 시체와 함께 말 한 장과 기물 등이 발견됐다는 소석산 북쪽의 소석산이란 삼국지 동의전 한조에 실려있는 50여 소국들 가운데 하나인 소석색국일 것이다라고 추정해서 소석산 북쪽이라면 경기도 근방의 서해 바다일 것이다. 이런 견해를 피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어쨌든 시체와 함께 발견된 기물들이 고구려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서 북쪽의 위나라에서 백제로 오던 사신을 고구려가 도중에 해친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 사실 여부에 어찌됐든 당시 백제에서 중국의 위나라로 가는 길이 만만치 않게 험한 뱃길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대목입니다. 요건 이제 그 연안 항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해로에서 황해도 연안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요동반도로 해가지고 산둥반도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이런 이제 그 항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는 이제 고구려 수군이 또 버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직항 항로가 있습니다. 이제 서해를 가로질러서 이제 산둥반도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만, 그건 조금 이제 항로상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고구려 수군의 위협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또 이점이 있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수군이 강성해가지고 백기를 막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변명이긴 하지만 긴 뱀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못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제 초기에는 서해 바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 수 있는 배와 항해소를 갖추고 있지 못해서 연안을 따라 고구려의 턱 밑까지 거쳐가야 했기 때문에 고구려의 방해를 받아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계로왕 시기쯤에는 서해 바다 한가운데를 직항할 수 있는 선박과 항해소를 갖췄을 만큼 백제는 해양 개척 분야에서 선진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백제는 바다에서 시작돼서 바다로 망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그만큼 백제는 동으로 가면 신라고 북으로 가면 고구려니까 살 수 있는 길이 바다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백제가 처음에 그 서해 바다로 진출할 수 있는 것도 원래 장보고 때는 신라선이 유명하지만은 이때는 백제선이 백제배가 더 선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백제의 그 말하자면 항해술이나 조선술이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마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때 결국 삼국은 서해 장악 싸움입니다. 고구려 평양 천도도 결국은 서해를 장악하기 위한 그런 걸로 생각하면 되니까. 그렇다면 그 시체들은 계로왕의 추측대로 위나라에서 백제로 가던 길에 고구려 근해에 살해된 부귀의 사신들이었을까요? 백제 사신이 가져온 말 한 장에 우리 위나라 사신의 것인지 조사해 보았느냐? 그 말 한 장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사옵니다. 연전에 바다 건너 파견된 사신이 행방불명된 사건이 있긴 한데 이 말 한 장은 좀 생소하지 않느냐? 그러하옵니다, 황제 폐하. 위나라 황제가 계로왕에게 보낸 답서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지임이 예전에 사신을 파견하여 바다 건너 변방 바깥에 먼 나라를 위무하게 하였는데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아 생사와 도착 여부를 자세히 알지 못하였소. 그대 나라에서 보내온 말 한 장을 놓고 그때 우리 위나라 사신이 사용했던 안장인지를 대조해 보니 중국의 물건이 아니었소. 반신반의한 일을 가지고 꼭 그럴 것이라고 단정하는 과오를 범할 수는 없소. 우선 서해 바다에서 발견된 시체가 고구려군에 의해 살해된 위나라 사신의 것임을 증명해서 고구려에 대한 위나라의 황제의 분노를 촉발하려던 계로왕의 작전은 수포로 돌아간 셈입니다. 자, 그럼 구구절절 간절한 필치로 고구려에 대한 군사적 응징을 요청한 계로왕의 국서에 대해서 북위의 현조가 어떤 응답을 했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우선 위나라의 현조가 계로왕에게 보낸 국서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고구려는 선대로부터 변방의 신하를 자처하며 오랫동안 조공을 바쳐왔소이다. 그대가 처음으로 사신을 보내면서 고구려를 토벌하기를 요청하고 있으나 고구려가 짐에게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사리를 따져보아도 토벌할 이유가 충분치 않소이다. 우리 위나라 관리를 고구려에 보내 고구려의 상황을 조사하려 했으나 고구려가 여러 번 주청하니 그들의 요청을 막을 수 없어 돌아오고 말았소. 뿐만 아니라 위나라 황제가 백제에 사신을 보내면서 고구려 땅을 거쳐가려고 했을 때에도 고구려에서는 통과시킬 수 없다면서 거절합니다. 그 대목을
위서열전 백제전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은 고구려의 장수왕이며 여경은 백제의 계로왕입니다. 위나라 황제가 고구려 왕 연에게 조서를 보내 소환 등을 보내서 백제 사신을 보호하려 하였으나 고구려 국경에 이르자 연이 예전에 여경과 원수진 일이 있다 하여 그들을 동쪽으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므로 소환 등은 되돌아왔다. 그 후에 소환은 동래를 출발하여 바다를 건너 여경에게 조서를 주어 그의 정성과 절조를 표창하게 하였다. 위나라 사신이 고구려 땅에 이제 들어가게 하는 거. 이건 이제 고구려 측에서는 이제 거절했죠. 정말 이제 고구려 내부에 그렇게 복잡한 사정이 벌어지고 있는가? 실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고구려 측에서 허용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이 사신이 왔을 때 이제 그 항해를 한다는 것이 위험하니까 고구려 땅을 통해서 자기 나라로 갈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 또 거절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고구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들끼리 서로 좋아가지고 서로 수덕수덕하고 있는데 남 좋은 일을 내가 왜 하느냐, 바보 같은 짓은 안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또 이 북이 어떤 압력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국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북위에 간 사신이 위나라 현조의 국서를 지참하고 돌아옵니다. 그래, 위나라 황제로부터 답을 얻어왔느냐? 예, 대왕마마. 여기 있사옵니다. 그래, 어디 보자. 경은 동쪽의 먼 곳에 있으면서 위나라 대궐의 정성을 바치니 그 지극한 뜻은 기쁘게 여기어 가슴에 간직하겠소. 그대의 나라가 고구려와 불화하여 여러 차례 침범을 당하였다 하나 진실로 의에 순응하고 인으로서 방비한다면 어찌 원수를 걱정할 것이 있겠소. 이런 뭐라고? 의에 순응하고 인으로 방비하면 걱정이 없다고? 이제 지음은 중국이 평정 통일되어 천하의 근심이 없으므로 늘 동쪽 지방의 위엄을 세워 변방의 깃발을 세우고 궁벽한 변방 백성들을 구원하고 먼 지방까지 짐의 덕을 펼치고자 하오. 그러나 사실은 고구려의 질서가 있으므로 아직은 정벌을 계획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겠소. 우선은 고구려를 정벌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군사를 움직일 수 없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고구려와 위나라는 북방의 패권을 나눠 갖고 있던 강자로서 피차 군사적 충돌을 원치 않는 관계였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백제가 요청한다 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나라 황제가 고구려의 장수왕에게 백제로 가는 통로를 좀 빌려달라고 했다가 퇴짜를 맞고도 별다른 항변을 못한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나라로서도 당시 고구려의 군사력을 함부로 볼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신영식 교수의 설명입니다. 당시 고구려가 제일 뻗어나갈 때입니다. 그 고구려 영역이 이미 요하 이쪽까지도 나가서 이 북이라는 나라는 사실 나라 땅덩이만 크지만 주로 황하 북부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도남까지 갔으니까 워낙 나라가 크고 여러 민족이 복합되어 있으니까 고구려를 마음대로 제어할 수도 없는 점도 있습니다. 고구려는 딱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시 북이도 고구려에 대해서 고구려가 그렇게 뭐 거친 일을 안 해서 그냥 잘 지내겠다는 뜻도 있지만 고구려를 가만히 보니까 당시 고구려가 가장 전성기였기 때문에 고구려를 일단 인정한 것도. 영역의 넓이로는 위나라가 훨씬 규모가 큰 나라였으나 중앙 권력이 미치는 강도 혹은 결속력 면에서는 고구려가 더 앞서 있다는 분석입니다. 계로왕은 이후에도 위나라 황제에게 표문을 전달하여 군사를 요청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로왕은 고구려가 자주 변경을 침범한다 하여 위나라에 표문을 올려 군사를 요청하였으나 위나라에서는 듣지 않았다. 그만큼 간청을 했건만 결국 도와줄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더냐? 앞으로 위나라에는 조공 따위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삼국사기에는 위나라에 표문을 올려 군사를 요청하였으나
위나라가 듣지 않았으므로 게르왕이 원망하여 조공을 중단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조공이라는 애교 의례의 성격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조공은 주나라 시대 신하가 황제한테 갖다 바치는 하나의 의례였습니다. 아침 조장 가서 인사하는 거고 공원 가서 물건 갖다 바치는 거였는데 이것이 확대돼 가지고 중국과 그 주변 나라까지 확대됐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적 세계 질서에서 외교 형식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주는 나라와 받는 나라가 실제 주정 관계나 정책 상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면 우리나라가 가장 강할 때 외교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만일에 강할 때 장수왕이나 광개토왕 때 가장 많이 했다는 얘기는 가장 강할 때 이게 상하관계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신라 경우도 성덕왕이 가장 강할 때 당나라가 제일 많이 합니다. 삼국사기를 비롯한 사서들에는 대체로 견사조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신을 파견하여 인사하고 선물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중국에서는 이 조공을 두고 변방의 속국들이 상국에 바치도록 되어 있던 의무사항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게르왕의 사례에서 보듯이 조공을 바치도록 되어 있어서 바친 게 아니라 군사적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 조공을 했고 위나라가 청을 들어주지 않자 조공을 끊어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르왕이 내키지 않아서 조공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는 것은 제후국이나 속국이 상국에게 어쩔 수 없이 하도록 돼 있는 게 조공이 아니라 애교 관례상 주고받는 의례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르왕이 북위에 국서를 보냈던 때가 서기 472년이었는데 그로부터 2년 뒤 백제의 왕성을 점령하고 평양성 전투에서 승하하신 고국 원왕의 원수를 갚을 것이다. 자, 한성으로 가자! 드디어 장수왕이 군사를 이끌고 남침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백제는 쓰라린 패배를 맛보았으며 결국 지금의 서울 지역을 고구려에 내주고 멀리 공주로 도읍을 옮겨야 했습니다. 백제를 쇠망의 길로 이끌었던 이 전쟁의 전개 과정과 결말은 나중에 소개하기로 하고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의 고구려 왕실. 평양성 전투에서 승하하신 고국 원왕의 원수를 갚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지금 백제의 형편은 어떠한가? 우리 고구려군의 공격을 두려워한 나머지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 위나라로 하여금 군사를 일으켜 우리 고구려를 치도록 간계를 꾸며 싸우는 이런 고얀 놈들이 있나? 그래서 위나라에서는 무어라 답을 했다고 하더냐? 지금 모처럼 두 나라 사이가 화평한데 군사를 움직여 전쟁을 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하고 크게 꾸짖었다 하옵니다. 더 이상 미뤄두었다간 아니 되겠다. 당장에 군사를 징발하여 백제의 도읍을 치고 백제왕 경사의 목을 달아맬 것이다. 아니 되옵니다, 대왕마마. 비록 광개토 호태왕 이래로 우리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번번이 패배하여 국력이 많이 쇠잔해졌다곤 하나 그래도 모름지기 마한을 통합한 나라이옵니다. 경솔하게 군사를 움직였다가는 낭패를 당할 것이니 적의 사정을 면밀히 정탐한 다음에 신중하고 비밀스럽게 작전을 세워야 할 것이옵니다. 적의 사정을 면밀히 정탐한 다음에 비밀리에 계획을 수립하자. 그렇다면 누굴 보내서 어떻게 정탐을 한다는 말이냐? 대왕마마, 소승이 그 일을 해보겠사옵니다. 아니, 너는 승려 도림이 아니냐? 그러하옵니다. 소승이 전부터 돈은 알지 못하므로 나라의 은혜나 갚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사옵니다. 원컨대 대왕마마께서는 신을 불초하게 여기지 마시고 소승에게 지시하여 시키신다면 기필코 대왕마마의 명령을 욕되게 하지 않겠사옵니다. 그래. 백제의 조정에 들어가 그들을 이간하고 정탐할 수 있는 뾰족한 계책이라도 가지고 있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소승을 믿으시옵소서. 알았느니라. 그럼 당장이라도 길을 떠나도록 하거라. 예, 대왕마마. 이 대목은 예전에 고구려사를 탐색할 때 간단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승려 도림의 간첩 행위를 소개하는 글이 흥미본의의 필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대 국가 간의 전쟁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치고받고 했던 것이 아니고 사전에 치열한 첩보전이 전개됐으며 간첩을 가장 잘 이용했던 나라가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이도학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특히 이제 고구려의 경우는 이제 첩보전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많은 간첩들은 이제 백제나 신라 땅에 내려보냈고, 황룡사에 있던 덕창이라고 하는 승려를 비롯해서 이제 간첩으로 활약하는 사람 가운데 승려들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이제 신라의 거칠부 같은 사람도 이제 승려로서 이제 위장해가지고 고구려 땅에 잠입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삼국의 이제 국교가 불교화되다 보니까 승려들의 내왕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좀 자유로웠고, 또 승려들의 경우는 또 당시 어떤 그 체제 속에서 호국불교 이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부처님의 어떤 그 세상을 뭐 펼치는 것하고 크게 배치되는 건 아니다. 그럼 이 승려가 백제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나무 관세음 보살. 스님이신 듯한데 여기는 함부로 범접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니 딴 데로 가보시오. 소승 도림은 젊은 시절부터 바둑을 배워서 잠옷 묘수를 가지고 있는데 대왕마마를 뵙기를 원한다고 아뢰어 주시오. 도림은 백제의 계로왕이 바둑과 장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미리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드디어 임금 앞으로 인도되었는데, 소승은 본디 고구려 사람이옵니다. 하온데 고구려 조정의 죄를 짓고 쫓기는 몸이 되어 남쪽으로 내려왔사옵니다. 백제의 대왕마마께서 바둑을 좋아하신다기에 잠시 즐거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무리하게도 대궐문을 두드리게 되었사옵니다. 왕은 그를 불러들여 대국을 해보니 과연 실력이 국수였다. 계로왕은 도림을 상객으로 삼았다. 내가 이렇듯 훌륭한 법사를 어찌하여 이제야 만났을꼬? 소승은 다른 나라 사람이옵니다. 하온데도 대왕마마께서 소승을 내치지 않으시고 기꺼이 대해 주시니 황송할 따름이옵니다. 아니 별 말씀을 다 하시오. 자, 내 곁에 머무르면서 바둑 친구가 돼주시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매우 친해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림은 여느 때와 같이 계로왕과 마주 앉아 대국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바둑은 소승이 패색이 짙은 것 같사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놓으면 어허, 그렇다면 나는 이쪽을 막아볼까? 대왕마마, 과연 상수이십니다. 이번 바둑은 소승이 졌사옵니다. 아니, 법사께서 일부러 져주신 건 아니었어. 천만의 말씀이옵니다. 대왕마마의 바둑 실력이 일취월장이십니다.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요. 대왕마마,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어떠하올지 몰라서. 아니, 무슨 할 말이 있었어? 제 소승은 여태까지 대왕마마를 바둑으로만 섬겼을 뿐 대왕마마께서 국사를 펴시는 데에 조그만 이익도 드리지 못하였사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말을 해보시오. 만일 나라에 이익이 된다면 내 어찌 법사의 말을 따르지 않겠소? 도림으로서는 그때를 기다렸겠죠. 고구려의 승려 간첩 도림이 어떤 얘기로 계로왕을 현혹시키는지 들어보시죠. 대왕마마의 나라 백제국은 모두 산악과 하해로 이루어져 있사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이 만든 험지이옵니다. 따라서 주변 나라들은 감히 엿볼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다만 받들어 섬기기를 원하기에 겨를이 없을 것이옵니다. 그렇지. 왕궁 뒤쪽은 한수가 흐르고 서쪽은 바다이고 동쪽은 산악이며 남으로는 기름진 옥토가 펼쳐져 있으니 과연 신이 만든 곳이 틀림없을 것이요. 예, 그러하다면 마땅히 대왕마마께서는 숭고한 기세와 부유한 치적으로 남들을 놀라게 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헌데 소승이 둘러보니 성곽은 수축되지 않았고 궁실은 수리되지 않아 허름하며 또한 선왕의 해골은 들판에 가매장되어 있으며 백성의 가옥은 큰 물만 지면 강물에 허물어지니 이는 대왕의 취할 바가 아니옵니다. 좋소. 주임이 장차 그 일들을 추진할 것이요. 고구려 간첩 도림의 부추김에 넘어간 계로왕은 신하들과 백성들을 윽박질러 대대적인 토목공사에 들어갑니다. 궁실을 수리하고 성을 수축하고 제방을 쌓을 것이다. 15살 이상의 나라 사람들을 모두 징발하도록 하라. 계로왕은 나라 사람들을 모두 징발하여 흙을 쪄서 성을 쌓고 그 안에 궁실, 누각, 정자를 지었는데 하나같이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또 큰 돌을 웅리하에서 가져다가 곽을 만들어 아버지의 해골을 장사 지냈다. 물길을 따라 제방을 세워 사성 동쪽에서부터 숭산 북쪽에까지 이르게 하니 이로써 창고가 텅 비고 백성은 곤궁해져서 나라의 위태함이 쌓아올린 달걀보다도 심하게 되었다. 이에 도림은 고구려로 도망하여 돌아가서 아르니 장수왕이 기뻐하여 장차 백제를 치려고 장수들에게 군사를 주었다. 그러나 계로왕은 도림이 다시 고구려로 도망가고 고구려 군사가 대대적으로 밀려내려와 위태로운 상황에 닥쳤을 때에야 도림에게 속은 것을 알고 후회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고 박지 못하여 간사한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백성들은 쇠잔하고 군사는 허약하니 비록 위태한 일이 닥친다는들 누가 나를 위해 힘을 다해 싸워주겠는고. 자, 여기까지가 고구려 첩자 승려 도림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계로왕이 승려 도림에 속아 토목공사를 벌였다가 나라가 피폐해져서 한성을 빼앗기고 말았다는 삼국사기 기록의 문제점을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계로왕과 승려 간첩 도림의 이야기 중에 나오는 토목공사는 그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실제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로왕은 그런 대규모 토목공사를 왜 강행했을까요? 이도학, 신영식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그 왕권을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흔히들 이제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는 것이죠. 많은 노동력을 일사불란하게 동원하고 또 그로 인해서 가시적인 이제 건조물이 조성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왕의 업적으로 그대로 연결돼서 이제 평가가 되는 것이죠. 조선조 말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무리하긴 하지만 경복궁을 중수했어요. 국가 재정이 파탄 상태에 빠지긴 했고 또 그걸 알면서도 감행한 것은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추락한 왕의 어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였던 것하고 같은 선상에서 이제 왕궁을 새로 조형한 이런 이제 계로왕대의 어떤 토목공사를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권을 강화하려면 우선 화려한 궁궐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도로망을 쌓아야 되고 큰 무덤 해야 되고 이거는 이 에집트를 봐도 그렇고 신라고 다 똑같습니다. 이게 동방 전제 군족의 특징입니다. 화려한 궁궐을 짓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걸 해서 뭐 여기 보면은 뭐 흙을 뭘 쪄서 어떡하고 그래서 다 망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과한 표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계로왕에 대한 것을 좀 부정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당시 계로왕은 그동안 권력을 독점해오던 해씨와 진씨 세력을 물리치고
근친 왕족을 요직에 등용함으로써 친위 체제를 구축하는 데 일단 성공한다. 그러나 그 자신이 정변을 통해서 왕권을 쟁취했기 때문에 반대파의 준동과 그로 인한 갈등이 불거질 소지를 여전히 안고 있었다. 그 해소 방안의 하나로 계로왕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강행했다. 따라서 그 대규모 토목공사들은 계로왕이 왕권 확립을 위한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추진한 것이었다. 일단 이렇게 상정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고구려와의 오랜 전쟁과 민심과 국가 재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했던 그 토목공사 때문에 나라 살림이 피폐해졌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대규모 노동력이 동원된 토목공사를 일사불란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계로왕이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도림과 관련된 얘기 중에 다음 구절을 한번 되새겨보기로 하죠. 성곽은 수리되지 않았고 궁실은 낡았으며 선왕의 해골은 임시로 감회장에 놓았고 백성들의 가옥은 물길에 무너졌으니 어찌 이래서야 감히 대왕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겠사옵니까? 여기서 제대로 매장되지 않은 채 들판에 해골로 뒹굴고 있다고 표현된 선왕은 계로왕의 이전 임금인 비유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비유왕이 정변에 의해서 희생되었고 계로왕이 한바탕의 유혈 사태를 겪은 뒤에 왕위에 올랐을 것이라고 추정한 근거 중에 바로 이 대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선왕인 비유왕의 해골이 들판에 감회장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면 그는 예사로운 죽음을 맞이하지는 못했겠죠. 정변과 결부지어서 이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죠.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 왕이 올랐다. 또는 이제 계로왕이 비유왕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왕릉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허술하게 이제 좀 그 관리되어 있는 것을 왕릉의 격에 맞게끔 이제 서로 단장하고, 그래서 이제 위험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측면에서도 충분히 이제 이야기는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선왕의 무덤이 노지에 뒹굴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좀 상당히 과장된 표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그 왕의 권위를 높여야 된다는 그런 이제 차원, 그리고 토목공사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비유왕의 해골이 노지에 뒹굴고 있다는 표현은 선왕의 묘를 호화롭게 꾸며야 되는데 너무 초라하다는 것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로왕이 고구려의 승려 간첩 도림의 간계에 속아 넘어가서 토목공사를 일으켰다는 대목은 문제가 있습니다. 북위의 황제에게 군사 지원을 간청하고 외국에 동생 곤지를 보내서 도움을 청하는 등 고구려의 남침에 대비해서 긴박하게 대비를 했던 계로왕이 한가롭게 고구려에서 도망 나왔다는 승려와 바둑이 놔두고 그 승려의 간언에 어리숙하게 속아 넘어갔다는 설정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은 계로왕과 백제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삼국사계의 편찬자들에 의해서 왜곡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입니다. 드디어 서기 475년 고구려의 장수왕이 백제의 수도를 향해 진격합니다. 계로왕 21년 가을 9월 고구려왕 거련이 군사 3만을 이끌고 와서 서울 한성을 포위했으나 계로왕은 성문을 닫아 걸고 나가서 싸우지 않았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고구려군이 어떤 경로로 공격을 했고 백제군은 또 어떻게 방어를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한 줄도 없이 그저 장수왕이 3만 군사를 이끌고 와서 백제의 한성을 포위했다고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려군의 침투 경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고구려군은 지금 아차산성 같이 강 북쪽에 거점을 확보해가지고 이제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갔을 때는 백제군이 아마 거기 많이 지켰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고구려군이 올 수 있는 제일 루트는 수군입니다. 수군이라는 게 관계통비에 나오지 않습니까? 수군 나오니까 아마 제 생각에도 이쪽 그 한성 함락도 수군 쪽으로 주로 오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제 북성, 남성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이게 다 그 당시 강은 요새 강하고 다르고 넓었습니다. 넓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쪽
기마로 온 것보다는 수로로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게 아마 나은 것 같습니다. 지금. 광개토왕 비문을 보면 아신왕 시기에 백제를 침공했던 광개토왕의 공격 루트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백제가 의에 굴하지 않고 감히 나와 싸우므로 광개토왕은 크게 화를 내며 아류수를 건너 특공대를 파견하여 성을 다그치니 백제 임금은 괴롭고 지쳐서 남녀 1000여 명과 가는 배 1000피를 바치며 광개토왕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하였다. 광개토왕이 백제를 공격할 때 아리수, 즉 한강을 건너 특공대를 파견하여 침공했다는 기록을 보더라도 장수왕 역시 육로와 더불어 수로를 통하여 백제를 공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성함락이라고 하는 것은 큰 사건인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뚫렸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광개토왕 비문 영락 6년 쪽에 보면 이제 수군 작전을 통해서 광개토왕이 백제 아신왕의 항복을 받아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다시금 기습 작전으로 한강으로 들어온 게 아니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양동 작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고구려군의 육군 부대가 이제 경기 북부 지역으로 막 이제 대병력이 들어오게 돼서 그 백제 군대의 주력 부대가 그쪽으로 쏠린 틈을 타서 한강 이제 수로를 이용해서 그냥 기습적으로 허를 이제 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도 이제 드는 것입니다. 물론 추정이긴 합니다만 고구려군의 한성 공격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백제 군사들이 감히 나와 싸울 놈들을 내지 못하고 성문을 닫아 건 채 방어에만 급급할 것이다. 지금부터 군사를 4길로 나누어서 전후 좌우에서 들이칠 것이다. 자, 가자! 고구려의 대로 제우와 제증걸로, 고이만년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북쪽 성을 공격하였다. 비유왕이 정변에 의해 살해되고 계로왕이 왕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계로왕의 즉위에 반대하여 무력 대결을 벌이다가 고구려로 망명한 두 장수가 있었던 것으로 설정했는데 아마 그 두 장수가 바로 삼국사기에 나오는 제증걸로와 고이만년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북성으로 진격할 것이다. 자, 가자! 공격하기 쉬운 성문을 내가 알고 있다. 나를 따르라! 예전에 백제의 장수들이었던 이들은 계로왕 즉위 과정에서 혈투를 벌이다 고구려로 망명한 다음 이번에는 고구려군의 길잡이가 되어서 백제 침공의 선두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풍납동 토성으로 생각이 되고요. 계로왕은 이제 남성, 아마 몽촌 토성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쪽에 와 있다가 이제 탈출하게 되는데 왕이 고구려 군대가 북성을 포위한 상황에서 거기서 한 600m밖에 안 떨어진 남성에 와 있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멀찌감치 좀 남쪽으로 이제 후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건 전후 상황으로 볼 때는 어떤 기습 공격을 받은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습 공격을 했다면 이것은 이제 육로로 통해서 내려오기보다는 그 해로를 이용해서 서해안 통해서 한강을 이용해서 그냥 일제히 그냥 그 풍납동 토성 인근에 그냥 상륙 작전을 벌여서 급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북성은 지금의 풍납토성이고 남성은 현재의 올림픽 공원인 몽촌토성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군대는 지금의 천호대교를 건너서 위측에 위치한 풍납동 토성을 공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풍납동 토성에 대한 공격은 수군을 동원하여 기습 공격을 하거나 아차산성을 점령한 다음에라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구려는 지금의 구리시 쪽에서 아차산성의 측면과 한강 쪽의 성벽이 낮은 곳으로 우회하여 공격을 시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백제군이라고 손 놓고 있지는 않았겠죠. 지금 고구려 군대가 강을 건너오고 있다. 그들이 상륙하지 못하도록 칼을 쏘아라! 안 되겠다! 창칼을 들고 나아가 싸워라!
아차산성을 점령한 고구려 군대의 도하를 저지하기 위하여 백제 군대는 한강변을 따라 길게 축조된 제방 위에 목책을 세워놓고 저항하였으나 결국 고구려 군대는 백제의 저지선을 뚫고 강벽에 붙어있는 풍럽토성을 에워싸버립니다. 지금 바람이 성 안쪽으로 불고 있다. 불을 질러서 성문을 태워라. 결국 북성인 풍납토성은 고구려군에게 포위된 지 이래 만에 함락되고 맙니다. 이때 계류왕은 남쪽 성인 몽촌토성에 갇혀 있었는데 그렇다면 계류왕은 고구려군이 쳐들어오는 동안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태자는 어디에 있느냐? 아바마마, 소자 여기 있사옵니다. 지금 고구려군이 우리 백제를 향해 진격해 오고 있다지 않느냐? 아바마마, 소자가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우겠사옵니다. 아니다. 태자는 지금 당장 신라 조정으로 달려가서 신라왕을 만나 지원군을 요청하도록 하라. 지원군을 얻지 못하면 돌아올 생각을 말아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명심하겠사옵니다. 일각이 급하다. 어서 떠나거라. 예, 아바마마. 자, 가자. 때려. 태자문주가 구원을 청하기 위해서 신라로 달려갑니다. 당시 백제와 신라는 낮에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백제는 과연 신라로부터 군사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